어제 밸류업 대책의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요. 우선 외국인을 중심으로 기대할 만한 게 없다는 반응이었고요. 반면 오늘 미국 증시는 5월 FOMC 회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기대했던 기업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외국인의 시각은 약간 실망스럽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두운 얘기들, 비관론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죠? 네, 일단 어제 우리 시간으로 5시 7분에 예, 엔달러 환율이 157.8엔에서 153엔대로 해서 2차 개입이 나온 것 같다. 헌법에는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예, 사실 10월 날 때 여객 시장에서 한 48조 원 개입한 거로 나오고요. 이번에 아까 조윤지 캐스터 또 우리가 어제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는 한 우리 돈으로 55조에서 60조 원 정도 1차보다는 더 큰 규모로 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153엔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그 증시 보면 어떤 예. 쪽으로 해석할까? 기준금리를 보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국채금리가 2년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4.89까지 예, 떨어졌습니다. 저게 5%가 넘었던 건데요. 그리고 10년물도 4.8, 일부 휴일 방송에서 대형 유튜브 업체에서 5.5%까지 얘기했습니다는, 그리고 30% 주가 폭락을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5.58%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어제 관심이 됐던 기업의 밸류업 대책 2차 공시 시나리오죠. 이달 중에는 최종 안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평가 상당히 좀 기대해서 지금 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실망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벤치마크했던 일본의 밸류업 대책, 일본의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평가. 예.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어차피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그 비교 대상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구체성과 강제성. 이걸 시청자분한테 한국은 기업들의 자율성 가지고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과 강제성을 띄었는데요. 국제성과 강제성을 어제 가이드라인 제시에 띄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외국인들이 실망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당률 제고든 뭐 이렇게 경영권 방어든 뭘 땐 상법 개정 문제고, 특히 상속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데요. 예. 상속세 문제는 지금 여야 간에 가장 대립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정 문제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부 신문에서는 어제 기업 밸류업 대책에 2%가 부족하다 하는데 50% 이상 부족하다는 이런 극단적 평가도 나오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상태에서 여간 가장 대입하는 것이 상속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달 중에 최종 밸류업 대책 나와? 그러면 자, 어제 밸류업 대책이 사실은 뭐냐? 우리 입법의 22대 입법 시기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냐? 예. 이렇게 빨리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중장기 대책인데. 그러면 자, 이번 22대 이렇게 국회 개원은 임기는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30일 시작됐다면 30일, 31일 입법 처리 못합니다. 예. 그럼 그 이전에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정리해야죠. 지금 떨어진 사람은 국회의원 나가야죠. 그리고 새로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들어와야죠. 무슨 입법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정부가 감안하지 않고 이달 중에 최종으로 정부 단독안이 나온다? 가장 핵심은 법 개정 문제인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좀 한국의 밸류업 대책에서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기대하던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계속해서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신중한 자세를 바뀌고 있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어떻게 입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국회 입법 시기도 감안하지 않고 이달 중으로 최종 대책을 내어놓겠느냐 하는 시각에서는 다른 거 고사하고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었죠. 5월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 일부 유튜브 방송이었던가요? 뭐 주가가 30% 넘게 폭락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재무부와의 합작으로 유동성을 더 공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죠. 그 윤곽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오늘 국제금리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국제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국제 매입을 통해서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제의 그 5월 FMC 애매모호하다, 오락가락하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적인 측면에서는 회담 이전과 회의 이후와는 변동이 없다. 다만 더 비덜비로 생각하는 것은 자, 어제 BS 조정을 했습니다. 예. BS 자막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BS 조정을 했습니다. 대차저변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온 거죠. 그래서 대차저변을 통해서 오히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왜냐하면 QT 규모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줄였습니다. 600억 달러는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환수한다는 거고 예. 250억 달러는 유동성 환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MBS 모기증권에 지금 350억 달러 이상 부분은 재투자하겠다. 국채 대투자하겠다 하는 얘기죠. 지금 월별로 들어오는 게 500억 달러인데요. 350억 이상은 150억 달러는 국채 재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예. 국채 재투자한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오늘 국채 금리가 자, 기준금리 보면 골드만삭 글로벌 인베스트 бан크도 서로 오락가락하거든요. 오히려 저 전망치 보면 당초 2에서 3차례에서 한 차례 정도로 오히려 매파적으로 읽혀지거든요. 예. 근데 왜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국채는 떨어졌을까? 특히 당김을 정책에 민감한 당김을 떨어졌을까? 그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금리 변경 방식과 고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나눠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준금리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경들 쓰시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말을 듣느냐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스쿼트 현상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전에는 그린스펀 스쿼트라든가 또 이번에도 파월스 스쿼트 작년에 7월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0bp 올렸는데 시장금리는 110bp 더 올랐다. 이게 파월스까지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좋다가 말이 안 듣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뒤늦게 5월 FMC의 MBS 규모의 재투자 문제라든가 QT 규모 축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600억 달러를 250억 달러 줄여 유동성 공급 축소하는 규모를 이렇게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MBS는 재투자, 150억 재투자.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럼 월가는 뭐냐? 뒤늦게 대단히 박수를 치는 거죠. 대단히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금리 민가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3대 지수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김천 PD 보여주시는 거 가지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시원하게 오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3대 지수를 지수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국제금리 올랐었죠. 말고 예. 3대 지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3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나스닥도 1.5% 200포인트 이상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바로 그런 쪽이 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을 해설할 때 기준금리 가지고 바로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올해 뭐 2차례에서 한 차례 축소했다 이런 내용을 하면 시장 흐름과는 잘못된 해석이다.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기준금리를 3차례에서 한 차례 축소시킨다. 이러면 국채금리 올라가야 되고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떨어져야 된다. 예. 그걸 가지고 시청자 앞에 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애플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계속 이제 속보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시간 외 거래에서는 한 6,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QT 규모를 축소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길래 이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이 정도로 크게 반응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보통 QT는 대차저조폐의 조정, BS 정책의 큰 정책입니다. 그리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 쪽에 그게 중앙은행의 대차저조폐는 BS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BS 조정에서 규모를 시중 유동성을 축소시킬자 하면 자 그만큼 자산 부분에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겠죠. 예. 그다음에 자 그만큼 시중에 공급했으면 방이 줄여야 됩니다. 이게 출구 전략인데요. 보통 출구 전략은 마지막에 축소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에 축소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사전에 출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노티스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 할 때는 이렇게 BS를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변경 가지고는 시장에 미치는 기준금리 변경에 좋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BS 조정을 통해서 시중에 국채를 매입하고 돈을 확실하게 나가는 거고 국채를 매각하면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준금리 변경보다도 QT 조정, BS 조정이 더 시장에 국채금리를 변경시키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기준금리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뒤늦게 이렇게 QT를 조정하고 소위 그 MBS를 국채 재투자하는 게 뒤늦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는 거지. 오늘은 사실 미 재무부의 바이백이란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다음에 MBS에 돌아오는 물량 가지고 국채를 단기물 위주로 사줬거든요. 예. 그러면 단기물 위주로 사자다 보니까 단기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2년물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4.8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실물과 금융에서 미국 경제는 잘 나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장단기 금리를 보면 자 수익률을 보면 미국 경기가 회복돼 잘 나간다는 것은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 단저 장고 현상이 돼야 실물 경제의 경기 회복세를 채권 시장 측면에서 단저 장고로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미국 경제는 좋다 하는데 채권 시장에선 단고, 그렇죠. 장저. 그래서 채권 시장 보면 실물 경제 외국과 달리 경기를 침체를 예고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중시하느냐? 실물 경제를 생각하면 미국 경제가 덜 날이 없다 하는데 채권 시장 보면 채권의 금리가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보다 낮은 단고 잔재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서 이게 통화 정책이라든가 시장에 이렇게 해서 혼선을 초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그러면 자 BTS 조정 BTS란다 예, BS 조정을 예. 통해서 단기물 위주로 국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자 단기물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 수익률 곡선 왜곡 현상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가 아직 됐습니다는 단기물 4.8%까지 내려 다음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5%가 단 장단간의 금리 측세 역전 현상이 축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더 시행되면 정상적으로 도착할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물 경제가 회복이다. 금융 사이드 반영한다. 그러면 시장의 혼선을 줄인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 FMC의 이렇게 QT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MBS의 이렇게 국채 재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뒤늦게 월가가 평가를 한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피봇이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긍정적 해석들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을 보면은 이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플레이어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QT 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축소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얼만큼 조정할 것이냐, QT 규모를 예. 축소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에 자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BS 분 대차대조표에 그만큼 자산 섹터가 사겠죠. 그러면 그걸 얼만큼 줄여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막의 두 번째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걸 좀 시간 관계상 줄이고 두 번째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BS의 자산 부분이 4조 달러에서 8조 8조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예. 뭐냐면 자 코로나 사태 때 시중에 돈을 공급하니까 국채를 매입하니까 자산 부분이 4조에서 8조 8조로 늘은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중에 국채를 매입했으니까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난 반면에 돈은 공급되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저 규모 줄여야죠. 그래서 QT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950억을 확 줄이다가 600억 달러 지금 줄여서 지금 250억 달러로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다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구 전략치를 해서 8조 8천 늘어나는 것을 4조 달러 줄인다. 이게 시장에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중에 4조 8천억을 출구 전략치에서 정상화시킨다면 다 줄여? 자, 그만큼 국채를 매각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죠. 그럼 국채를 매각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줄이면 어떤 상태냐? 국채를 매각하니까 그만큼 국채 금리는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QT 규모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조 8천억의 코로나에 늘어났던 그 BS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을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화끈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화끈하게 반응한 거죠. 4조 8천억 줄이면 자 국채금리가 폭등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냐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채금리가 5.5%가 30% 주가 폭락가 이렇게 시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는 QT 규모를 축소하겠다 하면 저 4조 8천억에 대한 공포가 줄어드니까 사실 시장은 굉장히 더 확실한 피벗 얘기를 안 했습니다는 더 확실한 피벗이 나왔다 하는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QT 축소 그리고 MBS 국채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옐런 재무장관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사실 보조를 마쳤지 않습니까? 어제도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참 재무부의 마이백 계획과 그 페드의 MBS 재투자 문제가 같이 일치합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딱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청자님께 말씀드리면 피벗은 통화 정책의 정책 전환과 그것을 한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피벗은 재정 정책도 이게 정책 변화면 그것도 피벗이다. 예. 근데 한국에서 이상하게 피벗이 마치 페드의 통화 정책만 그렇죠. 정책 변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얘기하셨었습니다. 피벗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드의 통화 정책 기조만 변경하는 게 아니다. 재무부의 통화 정책 기조만 변경한 거다. 병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왜 확실한 피벗이 나왔느냐 하면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 가지고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예. 또 기준금리 변경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확실한 ኳ인티티. 우리가 배로 그랬을 만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물량을 조절한다. 그게 과거에 작년 4월 달에 테슬라가 가격 할인 정책이고 가격 정책이고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 문제에 관련해서 베로스 문제의 프라이스 이코노믹, ኳ인티티 이코노믹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불안해서 지금 시장이 작동됩니까? 안 작동하죠. 그래서 뭐냐? 재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어제 페드의 MBS 재투자 문제와 함께 20년 만에 바이백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다.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바이백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 자막이랑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면 예. 자, 앨런이 보유현금 가지고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냐? 오늘 국채 금리가 여러 가지 기준금리가 당초보다 인하폭이 축소될 것이다 하는 매파적으로 시장에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는 떨어지면서 저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안정되니까 오늘 강달러도 누그러졌습니다. 예. 아마 달러 인덱스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일본 재무성의 2차 개입에서 엔달러 환율도 153엔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뭐냐? 153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달러 강세 부분이 누그러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면 경기 회복이라든가 경상시 적자 우려도 축소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올가에서 금리 인하 기대보다는 아무리 인베스트 뱅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통화 정책에서는 물량 조정, 국채 매입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냐 아니냐 이쪽에서 우리가 뭐냐 통화 정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기준금리 변경 방식이 있고 오픈 마켓에서 유동성 공급 조절 정책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냐 올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더 확실한 효과가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페드 미국의 재무부가 나왔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많은 시장에서 보면 그 초점이 돼 있는데요. 금리 인하보다는 더 확실한 피벗이 나왔다 하는 그러면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는 성격에서 오늘 뭐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연준과 파월 정말 궁지에 바짝 몰렸었죠. 그런데 옐런 장관이 이번에 이들을 살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인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11월에도 예. 파월과 페드가 궁지에 몰렸을 때 사실 제닛 옐런이 국채 매입 물량을 조정해서 사실 살렸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 훌륭한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은 대책이니까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작년 5월 이후에 미국의 그 페드라든가 파월이 두 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기준금리를 0.5% 50bp 정도 올렸는데요. 채권금리가 무려 2배 이상 110bp 올렸습니다. 이게 파월의 수직꺾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국내 증권사들이 뭐냐 채권 사세요, 채권 사세요 할 때 채권 투자가 대학살이 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스노볼 이펙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됐죠. 그래서 뭐냐 신용불량자 속출, 파산자 급증 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이 나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 11월 초에 국채의 물량을 조절했죠. 국제 아시겠습니까? 예. 국채 물량을 조절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 시중에 국채의 물량을 푼 게 아니라 국채를 사줬습니다. 유동성은 나가고 사주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저렇게 기준금리를 50bp 올렸는데 110% 올라가니까 국채 사니까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대환영했던 거죠. 그리고 궁지에 몰렸었던 파월과 페드를 살린 거죠. 역시 앨런이다. 그때 당시에도 채권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시중금리 올라감에 따라서 궁지에 몰렸던 시민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했습니다는 자 채권 투자 살렸습니다. 서민들 살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꾸 매파 미파에서 국채금리가 5.5%까지 간다 이런 시각도 제시됐습니다는 자 국채금리가 4.5%까지 10년물이 떨어뜨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 지났던 것이 4.8% 떨어지니까 얼만큼 채권 투자가 서민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 페드, 파월까지 이렇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앨런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 들으면 들을수록 타이밍이 참 절묘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옐런의 바이백 추진 그만큼 시기적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시기적절했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아무리 지금 페드가 독립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예. 아이고 파월 의장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정치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도 대선 앞두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문제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페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죠. 예. 트럼프는 더 노골화됐죠. 트럼프는 노골화됐죠.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역시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자 제닛 옐런이 제3의 대안으로 역시 뭐냐 바이백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상당히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하는 측면에서 정치권을 좀 감안한 왜냐하면요 이전에 예. 그 제닛 옐런이 정책 처방적인 측면에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이론이 아니라 정책 처방이다. 그래서 1910년대 케너디 연슨 시절의 미국 경제 대호황, 그다음에 1990년대 후반에 빌 클린턴이 있을 때 신경제 이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요 예일 거시경제 패러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왜 정책 문제를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냐 정책적 경제 정책의 입법 경제 정책의 추진 여건인데요. 예. 이거를 감안해서 제일런이 제3의 대안으로 바이백 계획을 이번에 내는 거다. 20만 원에 나는 거다. 이게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우리 정책 당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작년에 하반기에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예. 그때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닥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똑같은 상황. 예.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나왔습니다. PCE 상승률 나왔습니다. 성장률 떠지고 물가가 상승률 높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나왔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한국 경제 언론들이 한국경제신문은 아니고요. 예. 한국 경제 언론들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도배를 쳤습니다. 많이 이 나왔었죠. 방송을 통해서는 가능성 적습니다.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사실은 뭐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너무 가민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자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따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재무부와 사실 그 페드 간의 정책 조합, 대통령의 자세, 시장에서 가능한 혼선을 주지 않겠다. 경제 목적은 뭐냐?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경제 식견에 대해서 많다 하더라도, 식견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많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경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경제 강요, 국회의원들은 우리 증시라든가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불안을 조성시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똑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지금 미국과 한국이 같냐 하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